네. 자, 이제 앞 시간에 한 내용들을 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다 정리해 볼 텐데요. 중요한 부분들만 다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다문화 가정의 현황과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문화 가정이 뭐냐? 다문화 가정의 정의에 대해서 했을 때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국제 결혼 등을 통하여서 결합한 가정이다. 그래서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구성한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것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법적인 해석은 보면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출생이든 무엇이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그것이 혼인이든 출생이든 이 말입니다. 네, 충분히 아시겠죠? 혼인이든 출생이든 다문화 가정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바로 국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정에 대한 어떤 각 단체별로 또 혹은 개인별로 다문화 가정이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내려놨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공통적인 부분들만 빼고 중요한 것은 국제결혼이라고 하는 이 용어보다는 국제결혼이 약간의 차별성을 둔다. 그래서 이 용어보다는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이다 라고 하는 국제결혼 이런 표현보다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평택대학교에서도 뭐 그러한 여기도 보시면 똑같이 국제결혼이라는 용어가 내포한 내국인 간의 결혼과 외국인 간의 결혼을 구분하는 국적에 대한 차별성 이 대신에 한 가족 내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한다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바로 다문화 가정이다. 다문화 가정의 정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나는 국제결혼해도 이게 차별인가? 잘 모르겠는데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뭐 차별적인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많은 사람들 인식 속에는 그것이 차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 게 좋겠다. 예. 권오현은 여기서 어쨌거나 혼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박재동은 뭐 이주한 외국인 여성으로 이렇게 지칭해서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서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히려 이미 계층 간에 여러 가지 문화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다른 문화권으로 이루어진 가정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기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 노동자 가정, 세트민 가정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이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꼭 알아주실 필요가 있는데 다문화 가정의 범주를 세분화해 보면 첫 번째가 국제결혼 가정이 있고 그래서 국제결혼을 통하여서 국제결혼 가정이 있고 두 번째 외국인 근로자 가정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 가정. 외국인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을 하러 온 그 사람들의 가정이 있다. 그 다음에 세터민 가정이 있다. 뭐 탈북자들이 이제 되겠죠. 우리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 그런 세터민들이 되겠다. 이것을 이제 그 다문화 가정으로 세분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조금 암기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그래도 잘해둔 다문화 가정의 범주를 세분화를 잘해둔 것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렇고요. 이제 여기서 다문화 가정의 성립 배경, 큰 2번으로 넘어와서는 어떻게 해서 그럼 다문화 가정이 성립되게 되어졌느냐 라고 할 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전 지구가 하나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주, 마이그레이션이 굉장히 쉽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해외에 가는 것이 지금 굉장히 쉬워졌다. 이런 거죠. 실제로 제가 젊었을 때만 해도 해외 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서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가 된 게 뭐 1980, 응답하라 1988에도 나왔다시피 88 올림픽을 기점으로 여행 자유화가 이제 되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에 마음껏 나가게 된 것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그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주가 사실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니에요. 내가 인도에 있을 때도 인도에 가려면 꼭 비자가 필요했는데 지금 우리는 랜딩 비자로 갑니다. 인도에서 랜딩 비자를 주는 유일한 두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두 나라,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대한민국이에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일본은 인도가 유일하게 딱 두 나라에게만 그 비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얼마나 참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 여권의 파워가 세계 탑입니다. 탑. 우리나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전 세계에 못 가는 나라가 거의 없죠. 뭐 굳이 비자가 필요 없이 웬만한 나라는 정말 거의 대부분 나라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주가 이제 쉬워졌다. 그러면서 이제 자유롭게 상호 교류하다 보니까 여기서 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아주 더욱더 적극적으로 자기의 지역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우리 스마트폰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다른 나라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한 것들도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우리가 성에 대한 그 불균형, 성비의 불균형이 나타났다. 남아 선호 사상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남자들은 많은데 여자들이 모자라게 되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2천만 명이나 되는 좀 이 남자들이 결혼을 못 하고 있다. 이게 뭐 엄청난 사회 문제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났고 또 이제 아까 이제 그 집단 결혼, 통일교회 어떤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한 농촌 총각 장가 보내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제 다문화 가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늘어나서 지금은 9상 중에 1상은 이제 그 다문화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이나 이제 외국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하는 것이 굉장히 높아졌다. 특별히 혼혈에 대한, 내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사실 그런 혼혈에 대한 그런 인식이 사실 있었어요. 나쁜 표현도 있었습니다. 그 표현을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런 혼혈에 대한 그런 인식도 굉장히 이제 뭐 지금은 많이 좋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나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국제 결혼한다. 반대냐 찬성이냐. 뭐 특별히 뭐
뭐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제 결혼에 대해서 반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교, 그 다음에 1990년대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이런 것들이 아주 활발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이 점점 더 이제 늘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남성이 이제 결혼을 못하게 되어지니까 그냥 농촌총각 장가 보내기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늘어나게 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배경 중에 하나, 우리가 여성의 경제력이 또 향상되다 보니까 굳이 내가 결혼해야 돼. 뭐 굳이 내가 아이를 낳아야 돼. 그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니, 내 개인적으로도 내가 애가 4명인데 딸이 3명이에요. 우리 아이들도 다 뭐 대학 나오고 지금 다 대학생이니까 앞으로 취업도 하게 될 텐데 82년생 김지영 그 영화 혹시 보셨나요? 책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뭐 똑같이 대학 나왔고 똑같이 사회생활 하는데 남편이 더 잘 돼야 되고 아내는 뭐 조금 희생을 해야 되고 손해를 봐야 되고 이런 게 먹히겠어요? 앞으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우리 딸이라도 제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그걸 왜 그렇게 해야 되죠? 뭐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네.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자신도 벌써 못 참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인 이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게 된 것이 결정적인 계기로는 사실 두 가지 때문이에요. 두 가지. 여기 나와 있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에요. 우리나라 노동력이 모자라게 돼. 지금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농촌에 다 지금 들어가거나 뭐 안 오거나 해서. 그러니까 이 외국인 근로자들 이게 이제 3D 업종에 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 이 뭐 우리가 필요로 했으니까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탈북민 아까 나왔지만 세터민들 꾸준히 뭐 증가해 왔으니까 이걸 통해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결혼 결정적인 게 사실 3D 업종의 외국인 근로자 그 다음에 결혼으로 통한 다문화 가정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탈북민도 그에 일조를 했지만 탈북민도 뭐 작은 비율은 아니지만 그래도 탈북민보다는 일단 외국인 근로자 가정 그 다음에 결혼 가정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다문화 가정을 이렇게 증가시키는 큰 요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그런 통계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배우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2009년 5월 말 기점으로 우리나라는 1.2%이기 때문에 100만 명이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미 공식적으로 다문화 사회다, 다문화 국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다문화 사회예요. 단일민족국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2%를 기점으로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대한민국은 다문화 국가이고 다문화 사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미 단일민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 기준이 2%이다. 이거는 뭐 국제기구에서 정해놓은 기준 룰입니다. 일반적인 현황들을 우리가 좀 쭉 살펴봤었고요. 증가 추세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다문화 결혼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들이 이제 초등학교가 아직까지 많고 그다음 중학생이 많고 이제 차츰차츰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학급에서도 정말 다문화 그 자녀들의 비율이 10% 이미 넘어선 지 오래죠. 네, 이건 이제 어떤 추이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고요. 네, 이것도 봤고요. 이건 이제 조선족이 월등히 많았으나 지금 베트남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 가장 많으냐, 라고 하는 것을, 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문화 가정 자녀의 현황도 우리가 아까 일반적인 추이들을 살펴봤고요. 외국인 근로자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봤고요. 네. 다 잘 살펴봤으니까 이런 것은 추이만 보면 됩니다. 이 숫자를 외우시라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문화 가정의 일반적인 현황에 대해서 볼 때, 이거는 또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중요하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너무도 월 평균 가구 소득이 우리나라 사람들과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문화 가정이 자칫 잘못하면 다문화 가정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하청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예.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또 다른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문제, 사회 문화가 아니고 사회적 문제.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예. 실제로 지금 이미 문제는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확연하게 이미 경제적으로 이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실 특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 경제적 불평등,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로 다문화 사회로 점점 더 확장되어 간다고 한다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불평등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많이 생각해 내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많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많이 고민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실제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평균 열세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진짜 말 그대로 평균이고요. 진짜 정말 말 그대로 평균이고요. 정말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 나이는 40살이 넘었는데 여자는 여전히 20살, 18, 19, 20, 21살 이런 여자를 데려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나라에서 결혼을 보통 20살 정도에 하니까 이미 나이 많은 사람 결혼을 다 했겠죠. 아니면 결혼을 못한 여자이거나. 근데 우리 한국 남자들 당연히 나이 많은 여자를 안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살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도 있어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나이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여성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을 때에 또 다른 결혼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지금 그냥 나이가 비슷해도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 났을 때는 여러분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온 이 대부분이 그렇게 학력이 높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학력이 높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결혼을 온다, 시집을 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니까 이것 또한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자가 무시당할 수도 있고, 예, 여자가 빨빨 거기에 대처를 잘 못할 수도 있고. 하여튼 이런 어떤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적인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문화 상담을 할 때, 여러분, 다문화 상담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제 가족 상담이죠. 이 가족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이 고부간의 갈등, 또 성적인 문제, 또 자녀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어야 돼요. 그래서 다문화 상담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나의 문화도 이해해야 되고, 문화적 차이도 이해해야 되고, 또 이분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 때의 언어적인 한계, 상담의 가장 기본이 사실 이 대화잖아요. 상담이 용어 자체가 서로 상태, 담소할 때 담자니까 서로 마주앉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근데 언어적 한계 때문에 자신을 다 표현하지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문화 상담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또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이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놓쳐서는 안 되고요. 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사람들이 건강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문화 상담은 점점 더 확장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다문화 상담에 좀 특화된 그런 상담사가 되는 것도 좀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개인적인 바람이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에 보면 언어 문제, 경제 문제, 남성은 경제 문제, 언어 문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딱 그냥 이 문제 그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 이것을 가지고 그대로 상담하면 됩니다. 또 다문화 자녀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사실 굉장히 다문화 자녀 문제는 심각한 거거든요. 다문화 교육의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청소년 상담이기도 하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좀 건강하시고 또 다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